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택시 운행 중 취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가해자가 울면서 합의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아스팔트 조각이 남아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봉합 수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뾰로로 아직 조금 남았네요. 목소리 제가 들어보니까 좋습니다. 예,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제보 사건으로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문화재이자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저 안동 병산서원에서 드라마 촬영한다고 등을 달겠다고 10군데 가까이 못질했던 그 KBS 드라마 촬영팀, 결국 병산서원에서 찍었던 그 촬영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답니다. 또 방송에서 추후 공식 사과를 한다고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목재 특성상 완벽 복원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박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잠깐 삑사리가 났습니다. 자, 저희 모녀는 전화로 안부 물을 때도 어제 본 사건 반장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하신 박상여, 임바다 모녀님. 제발 결방 좀 그만해. 난 사만 보고 싶어 하신 캐나다의 최옥현님. 자, 고향 고깃집에서 밥 먹는데 옆자리 아저씨 제 쪽을 향해서 발을 아예 밥맛 떨어져. 종 내려 하신 강민정님. 진짜. 자, 오늘 가족들끼리 해물찜 먹다가 홍합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혹시 진주 맞나요? 뭔가 좀 오묘한 것이 귀한 것 같기도 하고 하신 한윤우님. 글쎄요. 예. 자, 남양주의 한 인형 뽑기 방입니다. 보세요. 집게가 아예 그냥 내려가질 않아요. 이게 회당 1,000원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사기 아닙니까? 하신 홍성민님. 자, 김재택님, 조미미님, 이한영님, 임초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6시간 만에 뾰로롱 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바람처럼 달려온 차 쾅 연석에 부딪히더니 휘그르르 돌아서 또 쾅, 가게에 쾅.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나고 가게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저거 어쩌면 좋니 저거. 자, 바로 그때 운전자 언제 나와? 조수석에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옆 가게 쪽으로 가서 사장님한테 뭐라고 해요. 그러더니 차에 다시 타고 뭐 할까요? 차를 갓길로 뺍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나와서 운전석으로 나와서 가게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피해 사장님한테. 자, 그런데 문제는 전화를 건 이후로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는 것. 물론 사라졌다가 6시간 만에 다시 왔다라는 얘기인데 저런 사고를 내놓고 6시간이나 자리를 비웠다니 어디 갔다 왔어? 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깜빡 잠들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차량 배터리 매장에서 벌어졌는데요. 2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상가로 돌진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의 유리창과 문이 부서졌고 기계들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사고를 낸 뒤에 피해 업주에게만 연락을 하고 집에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뒤에 자리를 떴는데요. 그 이후에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장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이 연락을 받은 시간은요, 6시간이 지난 오후 4시였습니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주장과는 다르게 경찰이 사고 직후 남성이 집으로 찾아갔는데 남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음주 측정은 남성이 다시 나타난 뒤에야 측정을 했는데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저 사고를 내놓고 집으로 갔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막상 또 집에 가니까 없었고, 자, 그리고 또 음주는 안 나왔다. 좋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자, 그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연락도 받지 않고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보상이나 보험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저 엄청난 사고를 일으켰는데 잠이 옵니까? 그럼 집에 있든지
딴 데 있든지. 근데 또 다행스럽게 본인 입장에서는 측정에서는 안 나왔습니다. 음주 측정. 음주가 아니면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음주 말고 운전 부주의를 입건했는데요. 아, 고작 운전 부주의. 근데 이제 그 전후를 요새는 다 봅니다. 아. 좀 이상하게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예. 전에 어디서 어떻게 왔고 어떤 행적이 있지 또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호프집에서 야단 법석입니다. 자,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프집에 마주 앉은 저 두 남성 어쩐지 분위기 수상해요.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테이블을 쾅 치더니 하더니 쾅 치더니 일행 얼굴을 퍽퍽 쳐. 자, 그리고 때리고 또 머리채 잡고 밀고. 자, 그대로 이거 뭐예요? 지금 막 싸움이 붙었어요. 자, 그러더니 서로 또 아이고 발길질을 하면서 막 테이블 위를 그냥 막 난장판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막 테이블을 넘어가가지고 옆에 테이블에 가서 또 뭐 분이 안 풀렸는지 야, 가게 하는 순식간에 그냥 아수라장인데요. 아니 진짜 생쇼. 아니 싸울 거면 나가서 싸우든지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자, 그리고 이게 2년 전 사건인데 제보를 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2022년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희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한 호프집이라고 하는데 저 둘이 들어올 때부터 좀 이상했대요. 다른 손님들한테 막 시비 걸기도 하고. 그런데 보신 것처럼 앉아서 자기들끼리 뭐 다투다가 서로 폭행하고 심지어 테이블 올라가고 발길질하고 옆자리 테이블까지 망치워놓고 테이블 의자까지 파손이 됐고요. 옆 테이블은 뭔 죄야. 가스가 폭발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손님들 빨리 이거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보내고 음식값 바뀌었어요? 손님들한테 못 받고 그냥 비웠다라는 겁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남성들이 붙잡히긴 했는데 문제가 왜 그럼 지금 2022년 사건을 이제야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로 저 남성들은 물론 경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뭐 처벌이 어떻게 된 건지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고 계신데 사실 초기에 경찰 쪽에 연락을 좀 해보셨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 저 남성들이 민사상 손해를 끼친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이게 경찰에 갔을 때 경찰에서 개인이 입은 손해배상까지 챙겨주진 않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건에서 직접 지금 피해자고 예를 들어서 저 가게 물건들도 망가졌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되고 영업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하거나 해야 그 어떤 법적인 형사처벌하는 과정에서 배상받을 길이 쉬워지거든요. 하지만 아직 시효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했던 관할 경찰서 쪽에 당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영상 속 두 남성 중에 한 명이 또 유명 유튜버라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11년 침묵된 탑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대마초 흡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그래서 그룹 빅뱅을 탈퇴했던 가수 탑씨가 11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자, 오징어 게임 2에서 하필이면 또 은퇴한 마약 중독자 래퍼 역할을 해가지고 논란이 한층 더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 한마디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수 겸 배우 탑은 2006년 그룹 빅뱅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지난 2017년에 대마초 흡연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각종 논란을 빚어서 결국 2023년에 빅뱅을 탈퇴하고 활동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 탑이 오징어 게임 2에 은퇴한 마약 중독자 래퍼 역할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큰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탑은 지난 15일에는 11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위대한 작품에 나란 인물이 또 한 번 손해를 끼치는 것 같아서 솔직히 무너져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하차를 하려고 했는데 감독님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극중 역할은 저의 부끄러운 과거와 직면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캐릭터라서 고민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던 때에 저를 봐주신 감독님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용기를 냈다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박 교수님 그룹 빅뱅 멤버들한테도 또 무슨 얘기를 했다고요? 네, 탑은 그룹 빅뱅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빅뱅 멤버들한테는 너무 미안한 마음밖에 없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논란에 대해서는 그때와 비교해서는 지금은 정신적으로 많이 단단해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건실하게 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쓱입니다. 골목길에서 자꾸 접촉사고가 난다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하면서 골목 맴도는 저 남자. 바로 그때 차량이 다가오자 노터치 안 닿았어요. 자, 차를 슬쩍 돌아보면 다시 그때 어이구야 하면서 결국 오른팔이 사이드미러에 닿았어 지금. 자, 또 다른 날 이번에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서 또 툭 오른팔을 사이드미러에. 자, 문제는 말이죠. 저 동네 차들에겐 저 남성의 오른팔은 진짜 소문난 맛집 수준이었다는 거. 자, 차만 보이면 갸우뚱해지는 몸. 딱 봐도 느낌이 옵니다. 느낌 이상합니다. 원래 같으면 차가 오면요 반대로 갸우뚱합니다. 무섭잖아요. 맞습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차만 보면 자석처럼 딸랑 붙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에서 발생한 이 보험 사기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50대 남성입니다. 11월 16일부터 한 28일까지 골목길에서 승용차, 택시 마주치면서 사실은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오른팔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고의적 사고를 냈던 상황입니다. 이게 모두 9건인데요. 합의금 22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너무 비싼 장소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CCTV를 좀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차를 좋아하고 차에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용의자를 특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 잠복을 해서 이 용의자를 결국은 검거를 했습니다. 이야. 220만 원 한 9건 정도의 보험 사기를 했던 상황인데 아마 골목 돌면서 요 골목이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 예. 또 본인이 잘하는 곳에서 자주 합니다. 맞아요. 갸우뚱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제 본인이 했었는데 범행 대상 물색을 했고요. 왜 했냐 물어보니까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필요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도 했고요. 이 50대 남성 경찰은 보험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저게 저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또 운전을 서투르신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보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돈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요. 저렇게 하다가 진짜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아. 여러모로 봤을 때 너무나 자기도 손해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끼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맞습니다. 저런 거 좀 저는 그 합의금 220만 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것만 범죄 수준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나만 보면 한 입만.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만 보면 한 입만을 외치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운 20대 남성입니다. 8개월 전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신입사원인데요. 저희 팀은 모두 5명인데 남자는 팀장님하고 저뿐이라서 저를 친한 동생처럼 대하셨고 그게 늘 감사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커피를 사올 때면 팀장님이 내 커피는? 나는 커피 안 사줘? 이러시는 거예요. 결국 눈치에 못 이겨서 커피를 사드리면 그제서야 농담이었는데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고급 과자를 선물 받아서 팀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저한테도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자를 홀라당 먹은 팀장님이 그걸 아는데도 하나만 더 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치사해 보일까 봐 그냥 드리고 말았어요. 또 일주일에 2번은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데요. 팀장님과 다른 음식을 시킬 때면 꼭 저한테만 한 입만이라면서 젓가락을 들이미는 거예요. 신경이 쓰여서 이제는 꼭 같은 메뉴를 시킵니다. 그래도 그만큼 편해서 그러시겠지 하고 꾹 참았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팀장님이 제 영양제 하나를 몰래 빼먹는 걸 보게 됐어요. 좀 은근히 빨리 줄어든다 싶었거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제가 유난인 건가요?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자,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이걸 뭐 맞고 틀리고보다는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이따 말씀 주세요. 자, 좋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인접 타임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팀장입니다. 양지열 씨, 아니야, 지열아. 너 그깟 먹는 걸로 형한테 이렇게 모욕감을 줄 거야? 내가 너 입사 때부터 팀장이고 뭐고 그냥 형이려니 생각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럼 너 가족들 입에 먹을 거 들어가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깝지? 그래, 나는 형이야.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고 다 했잖아. 근데 너 고작 커피 몇 방울로 사람 옹졸하게 만들래 너?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자, 다음 신입사원 사연자입니다. 박지훈 팀장님,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예, 지훈이 형. 근데 전 형한테 얻어마신 커피보다 사드린 커피가 더 많았고요. 커피가 그렇다 쳐도 남의 영양제까지 몰래 빼드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천지 어떤 형이 동생 약을 훔쳐먹어요. 우리가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다 됐고요. 계급장 떼시죠, X. 뭐 이거 사실 말할 것도 없고 뭐 범죄에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걸 떠나가지고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간혹에는 침을 먼저 뱉어놓으면 못할 것 같긴 한데 몰라 그런 걸 해가지고 그걸 막으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에 어떻게 침을... 영양제 침 다 발라놓으면 하여튼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좀 그 의사표시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요. 침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내 거는 내가 먹을 테니까 당신 건 당신 드십시오. 라는 의사표시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 너무 반복합니다. 신입사원인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해놓는 것도 그럼 안 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코를 먹을 거예요. 풀어요? 침만 합시다. 침만. 코는 안 되겠어요. 나도 먹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건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친한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친한 동생이면 더 예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내가 커피라도 하나 더 사주고 영양제라도 하나 사주고 싶지. 이렇게 한 입만 징징징 되는 그런 형이라니. 그래서 이 제보하신 분이 20대고 8개월밖에 안 된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리어 형 커피 사주세요. 형 밥 사주세요. 형 저 요즘 머리 아픈데 두통약 사주세요. 이렇게 형 이러면서 계속 뭐 사달라고 차라리 반대로 졸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근데 참 이 사연을 보면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너무 자기 거 챙기고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랑 개별적인 사연들은 다 상관없나 봐요. 아직도 저런 젊은이가 있고 아직도 저런 직장 상사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약간 좋지 않은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만만한 상대로 찍힌 것 같다라는 아이고야.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솔직히 굉장히 뭐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젊은 20대의 사연자분이 착하고 좀 어딘가 만만해 보이고 이래서 지금 겪는 일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박상인 소장님과 정반대로 하실 수 있다라면 아예 완전히 공적인 관계, 다른 걸로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뭐 형님 이런 거 아니고 부르셨어요? 뭐 양지열 부장님? 네,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깍두하게 아예 아는 체 하지 말고 밥도 따라 먹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 안 끊깁니다, 절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회사 다니려면. 그래도 이게 진짜 신입사원이 아니 요즘에요. 예. 신입사원들 좋은 회사들 좋은 일 잘하는 신입사원 못 구해서 안달해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모르지만 오히려 힘들어요. 저런 정도의 착한 사원이면 다른 데서 뽑아갈 겁니다.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예, 아무튼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백다희 아나운서 나도 신입 시절 저런 경험 있다 없다. 뭐 지금 당장 팀장님이랑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팀장님이요? 앵커님이요. 내가 쉽지 않은- 한 입만 하고 뺏어 쉽지 먹으세요? 않은 분과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내가 대놓고 언제 티를- 한 입만이라 그랬어 내가.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좀 쉽지 않지만 어쨌거나 대놓고 티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메뉴를 시킨 것처럼 영양제를 좀 그냥 집에서 먹고 온다든지 이렇게 텀블러도 좀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도 그냥 대놓고 사오지 말고 좀 일회용품도 줄일 겸 텀블러에 담아서 가방에 좀 넣어서 다 오면 따로, 어떨까. 따로. 좀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볼게요. 덥다님. 하루에 먹을 영양제만 따로 담아오세요라고 하셨고요. 김신현님, 상사라도 정확한 말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무명님도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나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명진님 보고 계시죠? 이 46년 전 친부에게 떠나보낸 아드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1969년 10월 8일생 이름 고성하 씨입니다. 당시 남편에게는 본처가 있었다고 해요. 사실상 아드님이 혼외자였던 거죠. 자, 아드님을 데리고 남편은 전주로 내려갔고 그렇게 오랜 기간 떨어져 살다 연락이 두절됐다 하십니다. 자, 이명진님 연세가 올해 82이신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평생 혼자 살면서 언젠가 만날 아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모으고 모은 돈 몇 푼 꼭 남겨주고 싶다고 사반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1969년 10월 8일생 전주 출신 고성하님, 어머님 이명진님이 찾고 계십니다. 부산의 한 번화가를 지나던 택시, 한 여성의 손짓에 멈춰섭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택시에 타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철퍼덕 누워버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내려갔으니까. 그런데 잠시 후 이 손님은 택시기사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온갖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손님은 왜 이렇게 흥분했던 걸까요? 자, 손님이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 저희가 잊을만 하면 이렇게 전해드립니다만, 이번 제보 사건은 진짜 잠깐 맛보기로 영상을 보셨지만 역대급이에요. 네. 일단 이 사연은요, 부산에서 택시 운전하고 계신 60대 택시기사분의 따님이 사연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가 부산 서면의 번화가인데 거기에 새벽 시간대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여자 손님 한 분을 태웠다라고 합니다. 40, 50대 정도였다고 하는데 술에 많이 취했는지 택시에 타자마자 뒷좌석에 거의 쓰러지다시피 누웠고 가방 쏟아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실 수 있겠냐고 괜찮다고 해서 차를 일단 운행을 시작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목적지를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디 아파트 가달라고 했다가 어디 시장으로 가달라 했다 계속 횡성수설대고 기사분은 이제 기사님은 목적지를 계속 묻다가 나중에는 손님이 막 혀가 하니까 이거 어째 기사분 입장에서 당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되려 손님이 짜증을 내면서 드디어 이제 반말을 손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취한 이 손님, 목적지를 물었을 뿐인데 갑자기 흥분하면서 욕설을 자, 그리고는 기사님에게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우리 조카 경찰인데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 직접 보고 오시죠. 아니, 왜 그리 반말을 하세요? 진짜 짜증나네. 뭐, 이 뭔데? 경찰 불러라. 우리 조카 아니, 잠시 있어, 잠시 있어. 경찰 조카. 경찰 내가 갈게. 너무 죽는다. 어딨어? 못생긴 애. 이리 와요래요. 그래. 보자.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오빠 왜 이래요? 오빠 왜 이래요? 오빠 많이 있어, 좀. 왜 오빠 왜 그래? 이래요? 오빠 왜 이래요? 내가 알아요? 이거 뭐 야, 도대체 박 변호사님, 만취입니다. 제가 만취. 영상 끝나자마자 무슨 대사를 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막 뇌가 하얘졌어요. 이거와 일단은 조카 경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조카 경찰 높지도 않아요. 계급도 나오지도 않고 다 있어요. 경찰은 주위에 한 수십 명씩 다 아는 사람이 있는데 건너 하면 다 있습니다. 말 건널 것도 없어요. 경찰인 계급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것도 아니고 조카 경찰이야. 이거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게 만취한 것도 문제지만 시작 자체가 어디 시장 가자 이렇게 반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반말하지 마세요. 그 정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까부네 까불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못생긴 게 그러면서 내 조카가 경찰인데 어떻게 당신 그렇게 행동하느냐라고 반말조로 반복이 됐는데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만취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경찰 얘기하니까 조카 경찰 얘기도 하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손을 깨뭅니다. 얼굴도 고집고요. 손을 깨물고 머리하고 옷을 또 마구잡기 쥐어 뜯기도 하면서 또 거기서 또 이상한 또 행동을 또 반복합니다. 예. 오빠가 갑자기 나와요. 나 그 좀 오빠가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거든. 술 먹은 사람은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오빠 왜 이래요? 오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오빠 나 알아요?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논리가 1도 없어요. 그냥 쭉쭉 연결되는데 기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타고 있어라라고 하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님이 저 손님이 못 도망가게 일단 문을 탁 잠그셨답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행인들한테 경찰이 올 때까지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대요. 그 이후의 상황도 이어서 보시죠. 손님 지금 제가 엄청 놀랐거든요. 아니 왜? 하지 말죠. 안 돼. 남한테 말해. 남한테 말해라. 하면 해보자. 애들 놔둬서 내가 아니 이야, 아니 이게 누가 보면 박 교수님 막 이 네. 택시 기사한테 납치당해가지고 막 발로 막 유리창 깨고 나가려고 하는 막뭐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요. 이 택시 기사님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만약에 저기 뭐 저렇게 녹화 잘 되어 있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 택시 기사님께서 손님한테 나쁜 행동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택시 기사님께서 이 여자 못 나가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되니까 문을 잠그고 창문만 좀 열고 아휴.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들어 누워서 발로 차고 휴대폰으로 유리 깬다 그러고 막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욕설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와 진짜 저는 별의별 주사를 다 봤지만 정말 역대급이네요. 예, 진짜 저희가 한 정말 당장 제 기억에만도 지난 한 해 10건 넘게 이 택시기사 폭행 뭐 이런 걸 다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역대급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경찰이 왔죠. 네. 경찰도 진짜 저 상황을 관리하기가 되게 애를 먹었겠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차 문을 열었을 때도 손님은 그대로 앞에 엎드려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꼼짝을 안 했다고 하고요. 결국 경찰이 강제로 잡고 택시에 끌어내리면서 상황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20분간 이어졌던 폭행과 난동이 종료가 된 건데요. 다행히 제지했던 행인들이 경찰에 진술을 해줬습니다. 또 영상도 있기 때문에 이 손님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변호인을 선임을 했었대요. 그래서 택시기사는 더 화가 나서 합의 의사가 없었고 법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 이 가해 손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 번호를 손님에게 알려주고 통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가해는 본인이 해놓고 벌벌 떨고 있다고요? 자, 아무튼 술 깨면서 정신이 돌아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뭔가 좀 현실이 보였던 걸까요? 자, 이 피해 택시 기사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읍소했답니다.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주부다 보니까 너무 제가 처음 있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반성 많이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마음 상처 많이 입으셨죠? 제가 기억이 너무 없어갖고 제가 그거는 나쁜 악의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술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니까 일단 만나 뵙고 일단 사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 저게 박 변호사님 네. 처음 있는 일이면 진짜 심각한데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술을 좀 좋아하는 또 보는 입장에서 또 논리적이지 않아요. 계속 끝까지 오빠야 때부터 그랬지만 주부니까 이런 일이 처음이다. 납득하기 좀 어렵죠. 술에 취했다, 기억나지 않는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상당히 만취한 모습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택시 기사님이 그나마 마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그래 뭐 싸울 수도 없는 거고 뭐 화해하거나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요?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래저래 미뤘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다가 또 몸이 안 좋으니까 다음에 좀 보자라고 했다가 독감에 걸렸다고 했다가 계속 미뤘고요. 결국 지난 월요일 날 만나기로 했었는데 돈이 없다는 또 말을 또 반복했다고 합니다. 근데 변호사 지금 선임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합의 제안이나 이런 것도 받은 것도 없고 그래서 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변호사 선임 부분, 오빠야. 그러다가 주부라고 하는데 처음 있는 일이고 합의하자 해놓고 하지도 않고 막 그런 상황으로 지금 봐서 이 택시 기사님이 조금 당황스럽고 화가 난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제 저렇게 한번 큰 일을 치르고 나시면 저 비슷한 연령대 여성 손님만 봐도 막 조마조마하실 거예요. 손님을 보기 전부터도 힘들다고 하신다. 지금 불면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하고요. 그냥 운전대만 잡아도 식은땀이 난대요. 그 60대 택시기사분은 운전 경력이 꽤 길 텐데도 지금 운전을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님이 제보를 해주신 건데 아마 저 여성분이 그 처음에 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는 경찰에서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운전 중인 저 택시기사나 이런 분을 폭행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는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렇게 이제 술이 깨고 나서 막 이렇게 사죄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서둘러서 어떻게든지 피해 배상을 하고 사과를 하면 이 택시기사분은 좋게 어떻게 보면은 좀 끝내려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걸 빨리 이행을 안 하니까 따님이 이제 답답해서 사건 반장까지 결국 전국적으로 전파에까지 타게 된 상황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좀 택시기사분께 적극적으로 사과와 또 나머지 피해에 관한 배상을 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 일단 저분의 뭐 주장을 믿는다 치고 박 교수님 네. 정말 저 정도 주사를 난동을 부렸는데도 술 깨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이 정도면 진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정말로 처음인지 아니면은 이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게다가 주부라는 얘기는 박 변호사님 얘기하셨을 때 주부랑 이렇게 술 취하는 거랑 뭐 큰 관련이 없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주사를 부리는 게 이번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뭐 알코올로 인해서 뭐 중독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아스팔트 도로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에 아스팔트 조각이 남아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의료진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봉합 수술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인데요. 이 저녁 약속 후에 귀갓길에 집 바로 코앞에서 화상 넘어지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길에 집 앞 바로 앞에 있는 보도턱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주차봉에 발이 걸리면서 중심을 잃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부터 이마부터 땅에 넘어지면서 이마가 찢어졌다고 합니다. 또 손에 뭘 들고 있어서 배도 아스팔트에 찢기듯이 쓸렸다고 하고요. 저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혈이 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와 함께 택시를 부르고 집 근처에 있는 응급실을 갔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당장 봉합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급차를 타고 봉합술을 할 수 있는 강남의 한 병원으로 갔는데요. 곧장 응급실로 들어갔고 소독하고 마취 주사를 맞은 뒤에 배에는 7바늘, 이마는 서너 바늘을 꿰매는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별도의 엑스레이 촬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봉합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진행한 의사가 추후 상처 치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었다고 합니다. 자, 하필이면 얼굴 그것도 이마 이 정중앙이 착 찢어지셨으니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도 수술 잘 하셨고 봉합도 잘 하셨으니 이제 아물기만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네, 제보자는 봉합술 후에 주말을 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왜냐하면은 머리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미세 골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겠다라고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결과에 이마에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하얀 원래 거예요, 저거. 저거. 네네. 저거 석회질이나 아니면 뼈 조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봉합한 의사가 봉합은 잘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제 일단 치료를 다 잘 받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다쳐서 부은 거겠지라는 싶은 마음에 그냥 두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다 아물어 가는데도 이 이물질이 여전히 만져지고 심지어 이제 맨눈으로 봤을 때도 불뚝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너무 이상하다라고 해서 다시 정형외과에 가서 이번에는 초음파 검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본 정형외과 의사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하시면서 이번엔 조직 검사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입원해야겠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정형외과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 그 측면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정면에서 볼 때는 그냥 뭐죠? 어떤 뭐 뼈 조각이니 뭐니 그러려니 뭐 하겠는데, 자 이거 약간 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지 싶었는데, 자 아무튼 정형외과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걱정을 하나를 안고 또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는데요. 자, 그리고 잘 봉합된 줄 알았던 이마에서 상상도 못한 이것이 나왔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커도 너무 컸다. 제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설마 돌멩이를 넣고 꿰맸겠냐? 이거 그냥 단순히 원래부터 있던 석회질 같다. 일단 치료를 계속 받아보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큰 돌이 들어가, 한약이라도 진짜 그렇게 큰 돌이 아니고 정말로 그냥 뭐 쌀알보다 작은 돌멩이였다. 이런 식이면은 그래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도 발견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해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거를 발견을 못했다라는 게. 와, 진짜 이 100원짜리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엄청 거의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짱돌이에요, 짱돌. 똘이고 새까만 돌멩이입니다. 크기가 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사리도 아니고. 부위에 따라 사리가 이마에서 튀어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한데, 아니 딱 해보니까 이 시커먼 돌멩이가 나온 게 되게 놀랍고, 길이도 그리지만 의사가 이런 게 합니다. 원래 같은 일이 나오면 혹시나 뭐 암이나 종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누가 봐도 돌멩이입니다. 누가 봐도 돌멩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도 필요 없다. 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때 이제 사실 넘어지면서 돌이 박혔는데, 세상에. 정말 작은 쌀알만한 돌멩이라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뭐 모래 같거나 이러면.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돌멩이가 저만의 돌멩이인데, 저 봉합하면서 닦기도 하고 소독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거 하는데 저 돌멩이를 못 발견했다. 이게 좀, 아니 근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커도 너무 크지 않느냐. 이마에 이게. 그래서 너무 황당하다고 하고요. 결국 제보자가 봉합술을 받고 나서 한 달 뒤에 같은 부위에 또다시 이물질 제거 수술도 한 차례 더 받았다고 합니다. 야, 저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크기가 아니잖아요. 예? 자, 이대로 가만히 계실 수는 없었겠죠. 제보자는 이마에 돌을 그대로 둔 채 덮어버렸던 그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제거 수술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그쪽에서 다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했죠. 무조건 한다는 아니었잖아요. 오늘 병원비는 안 들어도 되는 병원비잖아요. 제대로 치료가 됐다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처음에 봉합수술할 때 머리 쪽에 돌이 있는 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꿰맨 거잖아요. 따로 촬영 같은 거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그러니까 의료진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안 한 거니까 육안으로 확인해서 바로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 때문에 안 된 거고. 저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요? 글쎄요, 일단 그때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하여튼 지금 제보자분의 어떤 주장에 따르면 일단 저 돌이 있다는 거, 돌이 수술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아니라 처음에 그랬더니 이제 처음 시술했던 봉합수술했던 병원에서 그러면 근처 병원에서 그냥 치료 잘 받으세요라고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다시피 이제 뭐 이렇게 뭐 찾아와 보라는 등 뭐 그 피해 부분을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술 다 끝나고 나서 연락을 했더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찾아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왔으면 제대로 지금 치료를 해주거나 할 텐데 그냥 그쪽에서 치료를 받으셨지 않았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따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그렇고 저는 제보자께서 얘기하시는 게 이제 설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봉합술에 55만 원이 들었는데 이 제거하는데 지금 한 150만 원 정도가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요? 150만 원.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봉합술에서 거의 3배가 들은 건데 사실 이 돌멩이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아니면 빼냈어도 이 제거비는 안 들었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제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사이에 너무 고생도 하셨잖아요.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께서는 억울하시고 전화를 했을 때 도리어 그 병원에서 그러냐. 그럼 빨리 와라. 제거를 빨리 해드리겠다. 여기서 수술해드리겠다. 라고 얘기라도 하셨으면 갔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럼 그냥 동네에서 잘 제거하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납득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보해 주신 분께서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신청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도 그 해당 병원의 입장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 연락을 시도했는데 답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자, 뭐 방송이 나간 이후라도 만약에 병원 측에서 이제 따로 좀 주실 말씀이 있으면은 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 이거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금 이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결과만 놓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다치셨을 때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 상태에 맞춰서 해당 봉합술을 한 병원의 의사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그 뭐 돌 같은 것을 보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기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당시 현재 의료기술로 봤었을 때 이 정도라면 봉합만으로 끝났을 거다라고 다른 의사도 본다라면 과실이 없는 거고 다른 의사가 의료기록지 그때 진단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정도로 부어있고 이 정도 크기면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면 의료 과실이 되는 겁니다. 양 변호사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 과호 소송할 때 이 의료 과실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일반인 판단 기준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돌멩이 저게 들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어떤 감정도 하고 해야 되지만 판사한테 많이 갔을 때 판사가 돌 들어갈 만하네 이런 판사는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그 상황은 분명히 봐야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좀 더 유리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택시에 올라타는 순간 택시기사가 손님의 얼굴을 보고 얼어붙습니다. 기사는 침착하게 한마디 건넸고 손님은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는데요. 잠시 후 택시기사가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 사건연구소의 키워드는 살인범을 보았다입니다. 자, 2019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2019년 1월 27일 다급한 목소리로 걸려온 한 통의 신고 전화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 시간은 밤 9시 30분 가량이었고요.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에 있는 한 원룸에서 40대 남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요.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40대 남성이 피를 흘리면서 굉장히 많이 다쳐진 상태로 흉기에 찔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원룸에 들어가 봤더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0대 여성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방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성은 사망을 했고요. 경찰에 이제 40대 남성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거든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라고 했더니 그 남성이 정확하게 범인은 곽상민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곽 씨는 피해 여성과 잠깐 교제를 했던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는 물론 그 함께 있던 남성까지 흉기로 찌르고 도주를 한 건데 잡혔습니까? 잡히지 않았습니다. 곽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차량을 타고 급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곽 씨의 차량이 용인의 한박산 인근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하지만 곽 씨는 이미 차를 버리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또 경찰은 차량 안에서 흉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엔 피해자 2명의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인 원룸에서도 곽 씨의 지문이 확인이 되면서 살인범이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곽 씨가 한박산 쪽으로 달아난 걸
걸 보고 헬기 한 대와 300명이 넘는 수색 인원을 동원했지만 검거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바로 곽 씨를 공개 수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시 수배 전단지를 보면 광모 42세로 신장 180cm의 다부진 체격, 그리고 검거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 곽상민 42살, 신장 180의 다부진 체격, 최고 현상금 500만 원. 자,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충남 천안역에 서 있던 택시에 한 손님이 어딜 가자고 하면서 문을 엽니다. 교수님. 네, 손님이 딱 택시 문을 열면서 대전으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 택시 기사님이 손님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며칠 전에 본 수배 전단지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딱 알아보신 겁니다.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손님에게 택시가 다 줄이 서 있으니까 맨 앞에 택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곽 씨가 알겠다고 하면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 있던 택시로 바꿔 탔다고 하고요. 이를 끝까지 본 택시 기사님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택시에 탄 손님이 얼마 전 수배 전단에서 봤던 그 살인범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곽상민이 바꿔 탄 택시 기사님은 그걸 몰랐다고요. 그렇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곽 씨가 바깥한 택시에서 대전이 아닌 전주로 가자고 목적지를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택시 회사를 통해서 이 택시 기사와 연락을 나눴고, 전주가 원래 이 곽 씨가 살던 곳이기 때문에 이 곽 씨 연고지 맞아서 맞구나 이제 확신을 했다라고 하고, 경찰이 나중에 추적을 합니다. 충남 부여에서 순찰차 여러 대로 이 택시를 에워쌌고 멈춰섰고, 택시 기사는 거기서 나와버립니다. 다만 이 곽 씨가 그 안에서 저항을 시도했고 문을 닫고 저항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경찰이 차 뒷문에 유리창을 깨면서 진입을 하려고 하던 그 사이에 곽 씨가 흉기를 꺼내들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했고요. 곽 씨 이제 나중에 병원을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차 여러 대 둘러싸여서 이제 옴짝달싹 못하게 되자 이 택시에서 본인 몸에 이렇게 자해를 하면서 결국 숨을 거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수배 전단에 얼굴에다 블러를 쳤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저자가 만약 살아 있었다면 저희가 저렇게 수배 전단인데 그걸 덮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자, 죽은 사람은 또 말이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죗값도 치르지 않고 저렇게 죽는 바람에 범행 동기가 약간 아리송해졌겠어요. 하지만 약간 뭐 짐작해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 곽 씨는 이 피해 여성이 저 동탄으로 이사 온 직후에 한 3개월 정도 짧게 교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잦은 욕설의 폭행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건, 그러니까 여성을 해치기 한 열흘 전부터 본인의 SNS에 이 곽 씨가 그 이별로 인한 아픔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틀 전 같은 경우는 글귀를 인용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뭐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다. 저런 글귀를 아이고, 인용하고 참. 하루 전에는 법정 스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마주치면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이다. 이게 시절 인연이라는 글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올렸던 게 아마 과거에 잠깐 그거 교제했던 그게 좀 이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만 할 뿐이죠. 사실 사망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당시 경찰의 좀 허술한 대처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곽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했을 때 경찰이 동선을 추적하려고 계속 택시기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곽 씨가 이를 지켜보면서 혹시 경찰이 아니냐고 택시기사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급기야 택시 앞으로 순찰차가 보이니까 곽 씨는 흉기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천만다행히 택시기사가 황급히 빠져나오면서 더 큰 피해는 없었는데요. 또 특히 경찰이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곽 씨의 자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런 것도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자, 곽상민이 결국 뭐 사망함에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저렇게 어떻게 보면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박 교수님, 네. 피해자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사람이 잠깐 사귈 수도 있고 요즘 안전 이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별을 할 때 순탄하지 않아도 어떻게든지 이 남자를 피하면서 이제 안전 이별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성과 헤어지고 나서 그야말로 난리를 친 것 같습니다. SNS에는 뭐 다 시절에는 마주치면은 인연의 때가 있는 것이다. 그대를 잊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을 또 혼자도 얘기했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공공연히 얘기할 정도고 결국에는 이 여성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한 것 같고요. 또 이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 또 극심한 질투 의심을 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착과 시기가 불러온 어떤 광기의 살인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셰프라면 특별한 점심을 하고 싶잖아요. 갈릭 라이스로 감칠맛과 풍미를 주고 마늘은 저를 미치게 하죠. 치킨 텐더와 간 양념으로 완성. KFC 캔치밥. 점심도 역시 KFC. It's a finger licking good. Cause it's the little things that mean an awful lot. 비타민, 유산균, 홍삼, 몸에 좋은 건 잘 챙기셔야죠. 그리고 인생에 꼭 한 번은 익수공진단 경험해 보세요. 약 중에 찾은 귀한 약, 익수공진단. 공진단에도 특허가 역시 익수. 나 류수영. 유수의 만두를 먹어왔지만 류수영의 원픽은 써는 맛 송송 만두. 통째로 갈지 않았다. 송송 썰었다. 맛이 살아있네. 해이밀 송송 만두.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별일이 없으면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